반갑습니다. 정병선입니다. 자, 2027학년도 수능 수학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우리 26학년도 수능 총평 및 분석에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총평 및 분석에서 제가 그 어떤 출제 그 경향 이런 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일반화시켜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평가원의 출제 경향, 뭐 출제의 철학?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그 우리 조교들이랑 얼마 전에 이제 종강 회식을 좀 하고, 그 회식에서 우리 출제진들, 스피드러너 출제진들이 뭐 평가원의 출제 철학 이런 거 약간 술 취해가지고 출제 철학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가원의 출제 철학 너무 깊이 있게 연구하지 마라. 내가 이제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를 좀 그랬는데, 뭐냐, 저는 이제 사실 철학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라서, 평가원의 출제 경향은 사인 함수의 그래프, 자, 이거하고 같다라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러냐면 평가원의 그 존재의 이유는 어떤 무슨 교육적 목표 이런 게 뭐 엄청 중요하지는 않겠죠. 그것은 이제 뭐 당연히 밑에 깔려 있는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변별한다. 이게 이제 평가원의 존재의 이유, 자, 이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론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론 때문에 변별은 해야 되는데, 그 변별의 방식이 계속 사인함수 그래프처럼 변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의 어떤 출제 경향을 그냥 미리 출제 경향은 이런 것이다. 원래 수능은 이런 스타일로 출제한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매년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힘든 수능을 치르다 보니까 뭔가 믿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 종교 같은 믿음. 뭐냐면 수능은 원래 뭐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뭐냐면 계산이 안 맞는 문제로 출제하고, 근데 요번에 뭐 미적분 같은 경우도 계산량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그렇고, 계산량 안 많은 거로 원래 출제하고, 원래 안 빡센 거로 출제하고, 뭐 기타 등등 좀 특수한 상황 그냥 잘 찍으면 되고, 이런 등의 어떤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이런 그 경계성, 경고, 자, 이런 것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긴 한데, 일단 어쨌든 진실은 진실입니다. 뭐냐, 평가원은 어떤 출제의 그 딱 일관된 어떤 스타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론에 따라서 변별은 해야 되는데, 그 변별의 방식이 이렇게 사인함수 그래프처럼 계속 변동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교육 견제, 이것은 이제 여론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실제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너무 팽창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아무래도 집안 가계의 부담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교육 견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여론의 그 목소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견제 방식이라는 게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뭐냐면 이게 그 킬러 배제 정책 요때 발표했을 때 보면 좀 사교육의 특수 스킬들 이런 것들 쓰는 것을 조금 견제한다라는 그런 맥락, 이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어떻게 가게 되냐면 특수 스킬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근데 변별은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출제하겠습니까? 당연히 계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좀 중요 문제에서 계산량을 늘려야 돼. 근데 또 그래서 계산량을 좀 늘리잖아요. 사실 한 1, 2년 전, 2, 3년 전 그때 계산량이 조금 빡센 문제들이 조금 나왔단 말이에요. 일부 문제들에서. 그런 게 조금 간보기 차원에서 조금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 미적분에서 작년 9평 30번 문제라든가 뭐 그런 등의 문제들, 또 다른 문제들도 또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이거대로 또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약간 튀는 거야. 그러면 또 약간 발상이 좀 필요한, 사교육에서 또 이렇게 배우는 어떤 발상들 이런 거 필요한 것도 이렇게 내는 거야. 거기 사이에서 지그재그 하거든요. 사실 계산이냐 발상이냐 이거를 평가원은 두 개를 다 버리고 변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 사이에서 진동하는 그런 양상을 띈다. 이번 수능의 경우는 22번 같은 경우는 확대 축소라는 발상 이런 게 조금 사용됐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미적분 같은 데서는 조금 계산 같은 거를 그냥 좀 기본적인 해석을 하고 나면 또 계산을 어느 정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출제됐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사교 견제의 맥락에서도 이 출제 스타일이 진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다 대비하셔야지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대비하겠다 이러면 곤란해요. 뭐냐면 나는 발상 낮은 문제들, 그냥 계산 위주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문제들, 이런 거 위주로 하겠다. 이것만 해도 좀 곤란하고, 나는 계산이 너무 싫어. 수능은 원래 계산 많이 안 물어봐. 발상 중심으로 공부하고 계산 깔끔한 그런 것만 하겠다. 그게 또 평가원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부 문제에서는 그 방향에서 약간 튀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하겠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표점 간 유불리 뭐 이런 문제나 난이도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사실 매년 이렇게 약간의 비판을 받아서 진동하는, 또는 매년뿐만 아니라 한 해 내에서도 제가 그 앞에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구평 때 약간 컷이 조금 높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조정하는 맥락에서 조금 난이도를 올리는, 공통과목의 난이도를 약간 올리는 방식으로 수능 때 출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의 그 진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가원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경향을 예측을 정확하게 하겠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대략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평가원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막 하기 때문에 이 현재 상황에 대한 그냥 단편적인 관찰만으로는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평가원은 계속 진동을 해왔다. 그러니까 진동의 어느 쪽쯤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근데 그 진동이라는 게 무슨 딱 규칙적 진동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 대비하는 그런 방식이 일단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그럴 필요가 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평가원 출제 경향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평가원의 출제의 철학, 무슨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잉 해석, 그다음에 막 수능은 원래 이런 시험이야, 뭐 이런 것에 대한 과잉 해석, 이런 것을 되게 경계하는 게 중요하다. 리얼리티가 중요하죠. 현실이 중요해요. 현실의 수능은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습니다. 환상적이지 않고,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막 문제에서 막 감동을 찾고 뭐 그런 그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우스갯소리를 형방에서 그 감동 찾지 말고 감동 편의점에 감동란이나 찾아라, 막 제가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문제에서 제발 감동 좀 찾지 마라. 왜? 6평 문제에서 조금 감동적인 문제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9평이나 수능 가잖아요? 진짜 재미없다. 문제들 자체가 재미없습니다. 보통 9평 수능으로 갈수록 재미없어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평가원은 되게 그 공무원 기관 같은 거라서, 국가기관이니까 뭡니까? 그냥 딱 그 공식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출제자들 또는 거기 그 평가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6평은 이런 거죠. 제가 이거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6평은 아직 현역 고3 학생들이 충분히 수학 실력이 다지기가 안 된 상태에서 푸는 거니까 좀 다소 직관적이고, 좀 뭐 그런 거 엄격하게 해석을 안 해도 대략 풀 수 있는 좀 발상 참신한 그런 문제들 좀 출제하죠. 근데 9평쯤 가잖아요? 이제 6평에서 9평까지 공부 좀 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9평은 또 이제 수능을 앞두고 난이도를 너무 올리면 애들이 또 좌절감을 맛볼 테니까 좀 9평이 약간은 수학에서 쉽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닌 경우도 좀 있긴 했는데, 일단 그렇고. 그렇지만 수능 가면 6평으로부터 딱 이제 한 몇 개월 지났으니까 너희가 이제 공부 좀 했겠지, 또는 공부 좀 했어야 마땅한 시간이다, 5개월의 시간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능 때는 조금 더 뭐라 그래야지, 타이트하게 물어본다라는 느낌 있죠. 그 타이트하게 물어본다는 게 뭐냐면 발상이 막 엄청 참신한 그런 거 별로 없고, 그냥 따박따박 기계적이라는 게 그 부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그냥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딱딱 해석해서 그냥 개념 계산 발상 좀 쓰고 따박따박 그렇게 풀 수 있는 재미없는 문제들, 그런 것들 수능에 많이 출제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그런 건데,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어떤 종류의 환상, 그런 것을 갖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야. 평가원은 출제를 계산과 발상 사이에서 어차피 진동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표점감 유불리, 요거 또 이제 작년에 미적에서 약간 빡세게 냈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9평, 제가 봤을 땐 더 직접적으로 9평에서 이번에 컷이 좀 높게 나온 것 때문에 아마 수능 때 그걸 좀 조정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과목이 조금 힘을 줬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고, 난이도도 마찬가지예요. 난이도도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사이에서 계속 지그재그하는 게 원래 평가원의 그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난이도를 미리 예단해서 여기까지만 공부해야 되지, 요렇게 접근하면
이제 나중 가서 되게 불안정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자, 그런 게 사실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평가원은 결국 앞서가야죠. 앞서가셔야 되는데 그 평가원이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원이 직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그재그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평가원이 뒷공무니를 쫓아가면 거의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원을 앞서가야죠. 어느 정도 예측에 기초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야 제일 좋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사실 사람이 어떻게 100%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까? AI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뭐냐? 어느 정도 가능성 몇 가지를 좀 생각은 해야죠. 그거에 기초해서 앞서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수동적 학습 태도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뒷공무니를 쫓는 평가원이 뒷공무니를 쫓는 학습 방법이 아니라 물론 뒷공무니라도 쫓아야 되겠지만 하나도 공부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죠. 그렇지만 공부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좀 더 앞서가는 공부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미래를 대비하는 공부 이런 자세 능동적 학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조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교과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교과 개념을 이제 하도 이제 수능 이제 많이 보는 또 뭐 장수생 친구들도 많아서 이 교과 개념이 점점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저평가를 받잖아요. 저평가 받아요. 왜냐면 장수생 친구들은 저거 교과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수동적 공부법에 따르면 교과 개념 그냥 교과 개념 야, 너 이거 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소관계 아니? 라고 물어보면 알아. 그냥 그러면 아는 거야. 기출문제 풀어봤어. 다 풀리는데? 이런 건 수동적 학습 태도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아는 것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 왜 그 개념을 써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 훈련이 엄청 많이 돼야 돼요. 어차피 수능은 문제풀이죠. 수능에서 무슨 개념,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그 개념을 거기 적어 보시오. 또는 뭐 증명을 해 보시오. 그걸 물어보지 않잖아요. 문제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제 프로메테우스 강좌 이거에 대해서 저거는 실전 개념 강좌가 아니라 문제풀이 강좌다 뭐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던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실전 개념은 문제풀이에 직결되는 바로 개념 이거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다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풀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풀이의 그 디테일함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걸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떠먹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게 잘 안 한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학생들의 수동적 공부 태도 뭐 이것 때문에 또는 잘못된 과잉 일반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엉뚱하게 생각할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딱 맥락에 맞게 항상 설명하고 맥락에 맞게 이해하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잘 그것에 대해서 떠먹여 주는 방식의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측면은 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생들의 뭐 수요도 있으니까 조금은 개선은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주의할 거 수동적인 태도 떠먹여 줘야지만 내가 공부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버리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건데 교과 개념 마찬가지예요. 교과 개념 그냥 나 다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뭐 증명도 할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일단은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구나 어떤 상황에서 이해라는 게 다 그 컨텍스트 하에서 이런 맥락에서 쓰는 개념이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충실히 있는가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해가면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왜 어느 상황에서 그 개념을 써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딱 그것이 잘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과 개념을 공부하실 때 수동적으로 공부하시면 곤란하다. 교과 개념을 지금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왜 이 개념을 여기서 쓰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항상 잘 하면서 결국 이제 논리적인 스스로 풀이가 되게 논리적 확신이 있게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훈련이 엄청 많이 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정부에서 킬러 배제 정책 한 2, 3년 전에 나왔던 그거 이후로 실전 개념 쪽보다는 교과 개념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교과 개념을 직접적으로 딱 적용하는
뭐 그런 거 있죠. 문제풀이에 거의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이 비중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과 개념을 문제풀이에 잘 써먹는 훈련,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겠고, 제가 이제 제 커리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한 뭔가를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런 거 좀 잘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전 개념.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실전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교과 개념이 뭐 강화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실전 개념이라는 것은 어쨌든 실전에서 문제 풀 때 무언가 어떤 성질들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수동적 태도를 좀 버리시라. 떠먹여 주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다. 이런 수동성,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일단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텍스트. 딱 실전 개념이 정리된 공식화된 딱 이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어느 맥락에서 이게 왜 나왔고 어느 맥락에서 어떻게 쓰여진지에 대한 그 맥락이 중요한 거야. 컨텍스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 강의는 많이 그 컨텍스트에 대한 압도적 강조를 하는 데 맞춰져 있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텍스트에 대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으니 제가 그걸 조금은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과잉 일반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병원 선생이랑 뭐 보면 다른 선생님들이랑 뭐 강의 내용이 조금 비슷한데 정병원 선생은 불친절해, 떠먹여 주지 않아,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일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일부러 안 가르치는 게 있어요. 왜 일부러 안 가르치냐? 그것이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과잉 일반화의 위험. 그리고 엉뚱한데 별로 써먹어야 할 맥락이 별로 없는데 자기적으로 써먹게 되는. 그래서 자기적으로 일반 이렇게 좀 많이 확장 가능성도 없어. 많은 문제에서 풀이 적용력도 별로 없는 그런 것들을 자기적으로 여기저기에 막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 이런 것 때문에 엉뚱한 문제에서 그걸 자꾸 쓰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자꾸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저도 이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 또는 예전에 재종반 애들이랑 이렇게 질문 많이 받아보면 그 질문에서 느껴지는 바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얘가 대치동에서 뭐 어떤 것들을 지금 배웠는데 막 그걸 자기가 써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 뭐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 맥락에서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없고 그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야. 상위권 애들, 최상위권 애들도 그래요. 그런 이해가 잘 안 된 채로 그냥 아무데나 막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지, 사실은. 그냥 누군가가 정리해 준 거 그냥 그대로 받아서 와, 이거 대단한 것 같아, 막 여기도 써먹어보고 저기도 써먹어볼까? 그냥 그런 의욕만 앞서는 거야. 그런 위험이 상당히 있는 그 스킬들이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스킬들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봤자 별로 크게 도움되지도 않고 그냥 아주 일부 제약적인 데서 딱 써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그렇게 확장 가능성도 없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잘 안 가르쳤던 것이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가르치는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알면 충분히 수능 잘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은 더 정식화해 드리긴 할게요.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 이해가 중요하다. 왜? 우린 문제풀이를 하는 거니까. 공식 외워서 거기 수능 답안지에다 공식을 적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문제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을 떠먹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공식은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문제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맥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문제 상황이 무슨 걸 물어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 일단 그 이해가 정확히 되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이해를 잘못하거나 이 문제를 엉뚱하게 이해하거나 이 성격을 잘못 이해하거나 평가원은 이걸 물어본 건데 자꾸 딴 거를 떠올린다던가, 그래서 못 풀거나 엉뚱한 길로 가는 게 많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심지어 상위권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는 저의 이 주장, 실전 개념에서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냥 딱 공식화된 게 아니라 컨텍스트 총체, 이것을 같이 받아들이면서 써먹는 이런 자세로 공부하셔라. 이걸 좀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그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출의 진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라. 기출이 출제된 범위까지만 공부하는 거, 일단은 그거라도 공부하셔야 되겠죠.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거라도 공부하셔야 돼요. 또는 뭐 상위권 초입부에 있는 학생들도
그거라도 공부하셔야죠. 그런데 거기서 더 올라가고 싶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라면 거기까지 도달한 뒤에 더 나아가시는 게 더 좋아요. 기출이 출제된 범위 그 이상까지 공부를 하시면 더 좋다. 그러면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진입할 수가 있다. 자, 요걸 또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 총평과 분석,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출제 확률이 높은 것만 공부하겠다. 높은 건 당연히 공부하셔야 돼요. 당연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현강에서도 자, 출제 확률이 높은 거 당연히 공부해야 된다. 출제 확률이 낮은 거 중요하지.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출제 확률이 낮은 거 안 중요하지? 중요하지.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출제 확률 1%의 문제는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상위 1% 안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공부하셔야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는 상위 한 20%도 만족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지 뭐. 물론 하면 더 좋게 하겠지만, 그래도 하는 게 좋게 하겠지만, 일단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출제 확률이 낮은 문제, 요거는 뭔가 선 넘은 것 같아. 이건 평가원의 그 흐름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해서 이 평가원은 여기까지 안 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문제들이 있겠죠.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한계들을 막 설정하고 하다 보면 사실 실력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마다 이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목표는 어디인가? 나의 야망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세요. 그걸 생각했을 때 내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상위 4% 안에 들어야 되겠다. 상위 심지어 1% 안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출제 확률 1%밖에 안 되고 99% 출제 가능성이 없어.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 1%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세로 문제에 대해서 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공부하실 때 아마 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되실 텐데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 이런 자세로, 열린 자세로 좀 하는 게 좋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자, 요것을 또 강조하겠습니다. 결국 뭐냐?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당신 무언가를 회피한 만큼 실력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해본다면, 물론 지금 당장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이것을 내가 못 풀었어. 그럴 수 있죠. 그럼 강의의 도움을 얻어서, 해설자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지금은 도저히 실력이 안 돼서 못하겠다. 그러면 조금 미룰 수 있죠. 미루고 내가 실력을 더 쌓아서 다음번에는 저걸 하겠다. 이런 자세로 어떻게든 회피하지 않고 돌파한 양만큼 여러분들의 실력과 성적이 올라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로 1년간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겠어요. 왜 그러냐? 평가원의 출제 경향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이 고정된 출제 경향이 있다 생각해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들의 의지력으로 이것을 상황을 돌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27학년도, 아마도 27학년도 때 제 느낌상 가장 많은 수험생이 마지막 이제 그 개정 교과 이전에 마지막 해 수능이라서 아마 그동안 교과과정으로 공부한 많은 학생들이 또 진입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어쨌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목표한 성과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길, 회피하지 않는 길, 자, 그 다음에 이런 바로 능동적인 자세,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전공법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2027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1년간 같이 여러 가지 힘든 고생의 길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이 함께 돌파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7학년도 수능 수학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